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기본적 실천 덕목에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연령적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우선이라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 차로 당선과 낙선, 희비가 엇갈렸던 두 후보, 또다시 당락이 뒤바뀌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청양군 의회 의원 선거인데요. 당시 두 후보 간 표차는 무효표로 처리된 단 한 장의 표차였습니다. 선관위의 검증 결과 그 한 표가 무효표가 아닌 낙선한 임상기 후보의 표로 결정이 되면서 두 후보가 동점표를 얻게 된 것이죠. 동점 일시에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가 새로운 당선자로 결정이 된 겁니다. 과거 16대 총선 당시에 경기도 광주에서 출마했던 그리고 3표 차로 패배했던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문세표란 별명을 얻기도 했었지만 당락이 뒤바뀌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이제 한 달여 다 되어갑니다. 여전히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후유증을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광역단체장 중 단 2곳에서만 승리를 했었죠. 이 가운데 한 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군 기무사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시가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네.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예. 네,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입니다. 네네. 이름이 엄청나게 깁니다. 예. 어제 송영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입니다. 를 단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자, 그럼 대령이 스타들을 이제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전 예. 국방장관 그 위에 안보실장까지 하여튼 어떻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조만간 지금 해군 공군 검사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 네네. 단원들은 한 30여 명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송 장관이 임명은 하지만 수소 보고는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럼 이건 객관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청와대 직할로 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오늘 그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 파문 그다음에 장성급의 그 성군기 문란 행위 관련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군인 복무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송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 6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또 왜 갑자기 개최하시는지. 네. 예. 장관직 그만두시기 싫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라박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북핵 문제보다는 무역 전쟁 아주 상대가 덩치가 큰 중국과 아주 일전을 진짜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덩치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북핵 문제하고 무역 전쟁하고를 좀 결합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에 일단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중국도 이제 상응하는 규모로 이제 맞서는 이제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2천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6일에는 그 품목들이 주로 이제 첨단 제품 관련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그 최대 피해를 입을 국가 네. 1위를 멕시코, 네. 2위를 한국으로 꼽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이런 그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산업통상부가 이 강성천 그 통상차관보 주재로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연다 그럽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예. 내일은 기획재정부가 고용권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마땅한 전략이 나올지. 그런데 글쎄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또 이 역방향에서 뭔가 기회를 좀 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속도 조절 배후로 계속 또 중국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무역 전쟁과 이 북핵 이슈를 좀 결합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 오전에 미국 북한이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실무 협상 이제 진행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건 또 계속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동정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를 지금 국빈 방문 중이신데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이걸 계속 또 하겠다라고 다시 확인을 또 했습니다. 예. 종전선언 추진을 하는데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불투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게 페미니스트 논쟁이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이 워마드가 그 여성을 얘기하는 워먼 그리고 그 마드가 노마드, 유목민을 뜻하는 거에 합성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마드에서 성체 훼손 파문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속 내용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그 워마드 사이트의 한 회원이 천주교에서 신성시하는 그 성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훼손 사진을 올린 겁니다. 욕설 낙서가 적힌 그 반쯤 불에 탄 성체 사진을 올렸고 예수의 몸이라 불리는 빵 쪼가리다. 거의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영성체 할 때 보통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제 그 우려를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이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천주교계에 이제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마드 회원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어제는 또 다른 회원이 여혐 소설 아웃이다라면서 천주교 성경책을 좀 불태우는 그런 사진을 또 올렸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회원은 그 이슬람교 경전 코란을 불태우는 사진을 또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여성 인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억압했던 종교들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응징 이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 대한 좀 과도한 그런 공격 행위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자유하고도 좀 정신하고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행위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워마드 폐지해라. 성체훼손 사건 수사해라. 이런 또 요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일종 표현의 자유 영역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자신의 입장, 주장을 좀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물론 비행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화면도 저도 봤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향한 이제 비난이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10일에 이제 김해공항 그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선 진입로를 BMW 차량 운전자가 아주 과속으로 질주하죠. 제한 속도 40km 구간인데 500m를 불과 15초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 차량이 이제 비틀거리고 조향이 안 돼서 이 손님을 내려주던 택시 그리고 손님 짐을 내려주고 도로 탑승하려던 택시 기사를 동시에 친 거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택시 기사분. 그런데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 그런 상태고요. 이 가해 차량 차주는 지금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 가려고 하던 동승자 한 명 공항으로 데려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좀 서둘렀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영상에 공개된 그 함께 그 좀 목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네네. 동승자들 목소리. 예. 그걸 보면 뭐 거의 좀 뭐 약간 좀 장난치는 듯한 글쎄요. 그런 예. 그 상황 아닙니까? 네네. 뭐 차 잘 나간다는 식의 그런 표현도 좀 나오고 지금 이제 그 또 다른 의혹도 좀 일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가해 차량 앞문에서 3명의 탑승자가 내렸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마 뒷문이 안 열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래서 이 실제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르다라고 네네. 하는 의혹도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뭐 삶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정말 좀 아무리 급하도 이렇게 좀 피해가 나오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건 거의 살인행위죠. 그렇죠.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치러진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 당선자들 모두 당선증도 받고요. 지역 업무 익히는데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출발 새 아침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각 지자체 당선자들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압승, 한국당 참패. 이 같은 성적표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큰 표차로 당선된 분이십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철우입니다. 네, 승리는 하셨습니다만 마냥 기뻐하실 수만은 또 없는 그러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여보세요? 예. 도정에 임하는 뭐 자세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1950년대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예. 70년대도 전국체전하면 서울보다 우리가 더 잘한 1등을 하고 서울이 2등하고 그 정도의 웅도였는데 현재는 변방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선거에 출마했고 그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제가 첫날 직원조회하면서 큰 절을 드리면서 정말 합심해서 일하자고 도민들에게도 당선시켜 준 데 감사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사님 그 슬로건을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청년이 몰려드는 경상북도로 느낌표 꽉 찍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출산 극복 같은 경우들 보면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참 고심 중입니다만 이게 또 현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 저출산 같은, 요새는 저출산이보다 저출생으로 이야기해달라,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출산하니까 마치 여성분들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저출생 문제, 이 문제는 국가적 난제입니다. 예. 그러나 경북에서는 과거에 4대 정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애기 놓기 좋은, 그럼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아기를 많이 낳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취직을 잘하고 잘 사는 분들도 결혼을 안 하는 풍토가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하나 놓거나 안 놓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정신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북에서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그 제5의 우리가 4대 정신을 이제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것을 다 경북에서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의 정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5의 정신이라는 게 그러면 제2의 새마을운동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새마을운동처럼이야 그걸 이제 잘 살게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아기를 놓으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젊은 청년들이 이 같은 지사님의 생각과 교회를 좀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놓으면은 얼마나 아기가 행복하게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네네. 청년들이 모이면은 결혼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벌어져서 또 아기를 놓으면은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뭐 산부인과도 없고 또 아기를 키워주는 어린이집도 잘 없습니다. 네네. 이런 시설도 넣어주고 또 문화관, 영화관 이런 것도 넣어주면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갖는 예. 이웃 사촌 복지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시범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저출산 극복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요. 예, 보면은 그 당장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사님은?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항의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시기에 물론 기업은 기업 논리가 있으니까 가겠지만은 그 지역이 점점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다음에 신규 사업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신입 사업을 뽑을 때는 구미에 더 많은 사람을 충원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요. 거듭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 원전과 관련해서 그 절반가량이 그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북에 몰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그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경북은 거기에 연동이 돼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울진의 신한울 그 3, 4호기 영덕의 천지 1, 2호기를 중단하면은 우리가 용역을 맡았더니 한 9조 5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 경북의 종합 신재생 에너지 타운을 만든다든지 또 울진에는 요새 그 해양 치유단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좀 달라. 또 피해 지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라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거의 뭐 10년 전인데 그때 그 경상북도의 정무부지사도 지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탈원전 정책 관련돼서 뭐 청원이라든가 뭐 신규 원전 추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저들은 이제 신한울, 울진에는 신한울은 30%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경북이 아닌 경남 쪽에서는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공항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통합공항 뭐 이전 뭐 이런 얘기 이미 벌써 다 나오고 있는데 또 의견들이 또 서로 엇갈리는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영남 거를 지금까지 갈등의 소용돌이에 넣는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그것은 이미 2014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 가덕도는 우리가 추진했던 밀양공항보다 더 조건이 나쁘다. 그래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고 대구는 그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신공항을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금년 말까지는 통합신공항, 대구 통합신공항 마무리될 것 같고요. 가덕도는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뭐 정치권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내홍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혁신 비대위 문제를 놓고서 또 위원장 선정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고 그런데요. 현재 한국당 내부의 상황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선거를 하면서 네네.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우리 당에 완전 고개를 돌렸다. 네네. 제가 경북은 보수 우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기 사는 젊은 분들도 제가 악수를 하면 심지어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제가 우리 당 지도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대표로 와야 된다. 그래서 젊은 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새로운 당은 젊은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안상수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령별로 볼 때는 꼭 젊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요즘에 뭐 보수를 보수할 보스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번 그 선거 이후에 입지도도 나름 공고해지실 것이다라는 그 지사님이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뭐 정치를 떠나 행정으로 왔고요. 네네. 우선은 경북도지사 하는 일도 굉장히 벅찹니다. 네네. 저는 경북도지사 보수 정당에서 나온 도지사가 제대로 일을 해서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정말 보수 우파 단체장이 일을 잘하는구나. 네네. 저를 한 몇 개 볼 만하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이 새롭게 살아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국회 정보위원장도 마치셨잖아요. 예. 최근에 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뭐 연기한 부분이라든가 또 대통령께서는 올해 종전선언 목표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신 입장으로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소회는 어떠신지요? 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저들은 남북 협상이 잘 돼가지고 남북 평화가 오면은 경상북도가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네네.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협상을 해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교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는 안 속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미국도 아직까지 북한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특히 경상북도는 남북이 잘 되어서 우리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북한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거가? 저는 미국이 CIA 내에 KMC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북한을 잘 파악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래 생각했는데 100% 파악을 못했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네. 북한은 협상에 재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국에서 100% 파악했더라면 이번에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CBID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었을 건데 조금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러나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그리고 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새 도지사 업무 파악하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러면 파악하기 전에 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것은 뭐 제가 전에 모르는 가운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물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아무튼 경북 도지사로서의 행정을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출산 극복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이 기회에 도민들께 한 말씀 좀 주신다면요. 예. 우리 도민들께서는 야당 도지사라서 예산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도 방문했고 청와대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우리 총리님이나 모두가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호남에 뭐 하고 싶은 건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예산을 받을 거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시대가 열리는 남북 협력이 잘 될 때 우리 지역 SOC 사업, 동해 중부선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영일만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도록 제가 정부의 문지방이 닳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오너, 재벌들의 전횡과 갑질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가족 구성원들의 비리, 비행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족벌 경영이 주는 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의 갑질과 전횡은 정부 조사보다는요, 내부 고발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현재 재벌 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의 재벌개혁위원장이시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한진 오너 일가 물컵 세례에서 밀수 혐의까지 그리고 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에서 각종 비리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재벌의 황제 경영 폐단의 극명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다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는 영어로 퍼블릭 컴퍼니죠.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공공기업입니다. 다수의 공중이 주인인 기업인데요. 이런 상장회사를 우리 재벌들이 계열사를 통해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거의 없는데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러면서도 견제받지 않는 황제처럼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제 경영의 이 일환으로서 종사자들, 종업원들 또는 노동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서 건전한 협력의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신구속력이 있는 과거에 어떤 황제가 인신구속력을 갖고 있는 자기 밑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정면대적인 그 사고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하 주종 관계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수화기를 약간 좀 입 쪽으로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1년 동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 일이 없다. 아주 이렇게 딱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네.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실 재벌개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경영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사실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고요.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 23조 2라는 공정거래법 23조 2법 조항을 유지한 채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일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재벌 문제라는 것이 황제 경영 문제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인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동안에 실태조사 내부거래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안 해보면은 공정위가 스스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겠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사실 나온 안을 보면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안들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네네. 문제는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대안으로 내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안을 내는 것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이 참고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상황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조급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들이 가시적 성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했죠. 저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다지 준비가 되지 않는 정책을 아주 성급하게 빨리 조기 성과를 보겠다고 도입을 했는데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혁신성장,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책들 표지 바꿔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들인데요. 네네. 그걸 갑자기 또 들고 나온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야당 시절에 자기들이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조급증이죠. 갑자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혁신 성장, 창조 경제 아이디어로 6개월 안에, 1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죠. 재벌개혁을 하자는, 경제기평 해소를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현재의 재벌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이고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적인 조건이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선결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중적인 처방에만 자꾸 급급하는 조급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개혁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지금 갑자기 또 혁신성장 전도사처럼 나서고 계세요. 예. 상당히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조급증이 갖고 있는 참사에 가까운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 척결, 이 문제가 조급증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갑질 문제 중요한 이슈고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개혁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위가 지난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부분이 갑질개혁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갑질 문제는 사실은 많은 당사자가 걸려 있고요.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 제도가 잘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 해결해야 될 계약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사소송 제도가 잘 발전이 안 돼 있다는 측면, 또 손해배상 제도가 잘 발전이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갑질을 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가 가불강제라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구조적인 노력과 동시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병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갑질 문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돌았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중적 처방 아닌 구조적인 노력 강조하시는 해법은 결국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주사 전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교수님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정말 제가 문재인 정부 1년 지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로 하고 참 상상도 못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1년 지난 시점과 지금 비교해보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좀 평가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익 편취를 막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23조 2를 도입을 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사실. 네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고요. 이번에 사실 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것이 공정위가 자발적인 변화 유도한 성과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후한무치한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대부분 없어진 것이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그 숫자로 따지면 없어진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아닌 지배회사는 이상한 형태로 그 공정거래법의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전환을 하면서 순환출자를 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규 순환출자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순환출자를 끊으면서 대상의 방법, 지주회사나 지배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해석을 위한 재벌들의 이익 때문에 한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라든지 공정거래에 선의를 보이게 됐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을 아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얘기가 좀 어려워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의 뭐 정상회담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그 만남 자체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냥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대통령께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이게 현재 재판 중인 이 부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만남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친재벌 정책, 자신들이 반대했던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경련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께서 해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해치지 않고 있고요. 정경련 관계자한테 제가 작년에 들은 이야기가 1년만 버티면은 문재인 정부도 재벌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정경련도 부활한다. 우리는 1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믿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사실로 되고 있나라는 참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정의당 같은 데에서는 자칫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받는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서, 삼성 그 부회장을 직접 만나고 대통령의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뭔가 좀 새로운 좀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또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사실 굉장히 과거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경제성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정책에 호응하려고 정치적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과잉 투자가 되고 그건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고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많은 경우에 혁신연계라고 하면 새롭게 도전한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큰 기업한테 가서 자꾸 투자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입장벽을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삭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과잉 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정경유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창조센터 만드는 거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첫 골이었죠. 그런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첫꼬리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그것을 원하는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희망의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도 또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관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만남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벌개혁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가 꼭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건가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될까요? 이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버려두면 된다. 자유방임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 법의 지배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법으로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력 집중 상태가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는 다원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들 의무와 헌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